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가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얼굴에 분칠한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특정 직종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말에 100배 공감해요. 저를 비롯해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 분칠한 인간의 연기에 8년이나 속고 살았거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은 정말 뼈아팠어요. 살이 찢긴 것보다 아픔이 더 깊고 오래 가거든요. 다시 곱씹어 봐야 좋을 게 없는 관계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는 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대학로 어느 소극장에서였어요. 그날은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생애 첫 연극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직장 동기의 사촌 언니가 해화동에서 연극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얻은 초대권으로 연극을 보러 간 거였어요. 작품 제목은 익히 들어 아는 거였지만 출연 배우들은 모두 생소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기 말로는 출연 배우 중에 팬클럽까지 있는 인기 배우가 있다고 했는데 딱히 관심이 없던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그게 누구인지 몰랐어요. 연극이 끝나고 극장 근처 냉삼겹살 집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지인들이 모여 뒤풀이를 했어요. 저는 동기의 사촌 언니 초대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우들한테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라서 그저 맥주에 냉삼겹이나 먹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필 제 옆에 앉은 남자 배우가 워낙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시선이 저희 자리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고기 한 접 집어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는 안 듣고 먹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이죠. 결국 맥주만 홀짝거리며 마시다가 어느 순간 훅 가고 말았어요. 술을 마셔본 경험이라고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가졌던 OT 때랑 학교 축제 때 친구네 과 주점에서 마셔본 게 전부였어요. 이후엔 취업 준비다 뭐다 하느라 사실상 술을 마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대에서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마셨던 게 화근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은 다 가고 저랑 제 옆에서 말발을 세우던 남자 배우만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들어요. 데려다주고 싶어도 집을 몰라서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자는 술자리에서 보여주었던 화려한 언변은 어디 가고 무척이나 수줍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남자가 제가 잠드는 바람에 집에도 못 가고 깰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를 그 자리에 혼자 두고 간 동기가 야속했어요. 어떻게 모르는 남자 옆에 저만 두고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물론 술에 취해버린 제 잘못이 가장 크지만요. 나중에 동기한테 따져 물었더니 자기도 먼저 취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남자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본인이나 지인들이 새로운 작품을 올리거나 쫑파티가 있을 때면 빠지지 않고 연락을 해왔어요. 당시 저는 직장에서 신입이라서 선배들 잔심 부르며 사무실 내 허드렛 일이나 하던 때라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던 때였어요. 퇴근 후 동기들이랑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도 다들 바쁘고 힘든 때라서 따로 약속을 잡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먼저 제게 연락을 해주고 제 일정에 맞춰주는 남자랑 상대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같이 연극 관람도 하고 배우들과 안면도 트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연극에 그리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남자와 친해지면서 취미가 연극 관람이 되었어요. 눈앞에서 무대 위 배우의 연기를 호흡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연극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나를 연극으로 끌어들인 그 남자한테도 빠지게 되었어요. 남자는 무대 위에서는 왕도 되고 멋진 사업가도 되고 사랑의 목숨까지 던진 청년의 모습으로 분했지만 현실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택배 일을 경하며
가까스로 연기자 생활을 이어가는 무명 배우에 불과했어요. 딸이 이런 남자랑 사귄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반가워하실 리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받던 용돈보다 월급이 적은 남자랑 만난다는데 왜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잠깐 사귀는 건 몰라도 깊은 사이로 발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의 반응이 완전 180도 바뀌었지 뭐예요. 제 남자친구가 외향적인 성격은 아닌데 의외로 사교적이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그래요. 아무튼 그런 성격 덕에 평소 사람을 금방 사귀는 건 알았는데 그게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통할 줄은 몰랐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사람을 그대로 수어 삶았는지 아빠는 제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대하셨고 엄마는 아예 호칭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딸만 둘인 집에 아들이 하나 생긴 것처럼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주 영악하게 저희 부모님을 꼬셨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사생아라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릴 때 친구들이 아빠랑 목욕탕 가는 걸 볼 때마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엄마가 부족함 없이 다 해주려고 노력하셨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저랑 목욕탕 가지 않으실래요?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아빠가 매몰차게 거절을 하겠어요. 안 그래도 아들이 없어서 목욕탕에 아들과 함께 가는 게 소원이었던 아빠인데 말이죠. 결국 남자친구의 그 말로 인해 아빠와 남자친구는 짧은 시간 동안 무척 가까워졌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제 남자친구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는데 그 이유 또한 아빠와 가까워진 것과 비슷했어요. 엄마 역시 제 남자친구의 가슴 아픈 가정사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셨거든요. 당시 남자친구는 연영과를 휴학하고 작은 극단에 들어가 연극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향이 포천이라서 출퇴근이 불가능해 혼자 서울살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아버지가 저랑 살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외갓집에서 외할머니랑 둘이 살게 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자친구의 외할머니께서는 이듬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남자친구는 지낼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랑 부모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건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외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을 임신하셨다고요. 기분이 묘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러더니 고시원 얻어줄 테니까 서울에서 혼자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새아빠가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 어떻게 같이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어요. 명절에도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외롭게 혼자 지내서 그런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극단 생활이 너무 좋더라고요. 무방비 상태로 들었던 남자친구의 가슴 아픈 가정사에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많이 놀랐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 감정이입이 되셨는지 제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지셨거든요. 엄마는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 때마다 혜성이 가져다 주려며 반찬을 따로 담아주셨고 아빠는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갈 때면 제 남자친구도 부르라고 하셨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마치 친자식을 생각하듯 제 남자친구도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한 가족처럼 되고 말았어요. 제 여동생과도 처음 본 날부터 오빠 동생으로 지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서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으로 스며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제 가족들과 가까워지면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우리 둘이 다퉜을 때예요. 이유가 있어서 싸웠을 텐데도 저희 가족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남자친구 편을 들었어요. 혜성이가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난리니?
혜성이 성격이나 되니까 너랑 사귀는 거야. 넌 누구 닮아서 성질이 그렇게 드센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를 낳아준 엄마가 이런 말을 한다니 믿어지세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다투면 손해를 보는 건 매번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싸워도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과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성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남자친구를 포함해 온 가족이 속초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 식당에서 서빙하던 분이 저를 가리키며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냐고요.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 보고는 아들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그러지 뭐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가족들이 그저 피식 웃고 지났는데 그분만 그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후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제 남자친구가 이 집 아들이라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돌려 말하면 그만큼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사이에 거리감이 없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제 나이 24세 만나 30살이 될 때까지 6년이나 연애를 했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남자친구의 벌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대에 서는 달도 조금씩 줄어갔고요. 이제는 슬슬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터치가 없던 아빠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혜성아, 이제 할 만큼 해보지 않았니? 너도 이제 30도 훌쩍 넘겼는데 언제까지 돈도 안 되는 일에 매달릴 거니? 꿈도 좋지만 이제는 가정도 이루고 현실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지민이도 이제 30이야. 이제는 너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제가 기약 없이 나이를 먹어가는 게 걱정되셨는지 그동안 참았던 말을 어렵게 꺼내셨어요. 그러시면서 남자친구의 일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빠 말씀이 틀린 것도 없고 거기다 일자리까지 주신다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조건이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아빠 뜻에 따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도 더는 버텨봤자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극단 내에서는 입지가 좁아져서 후배들한테까지 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거기다 일찌감치 연극을 그만두고 취직을 했던 친구들이 가정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 낳고 이러고 사는 걸 보면서 갈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저희 아빠한테 연기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착잡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조건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 자기처럼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자리를 준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아빠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우리도 30대야. 언제까지나 꿈을 쫓아 살 수는 없다고. 남자친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보다 못한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제 말이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야, 너 내가 우습냐? 니네 아빠가 날 한심하게 보니까 네 눈에도 내가 병신 같아 보여? 그래, 나도 내가 배우로서 가망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끊고 사냐고. 한 달만 시간을 줘.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한 달 동안 가까운 동남아로 배낭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결국엔 제가 왕복 비행기표와 현지에서 쓸 비용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태국과 인근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남자친구는 결심이 섰는지 극단에서 나와 저희 아빠가 주선해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남자친구 최종 학벌이 대학 중퇴였기 때문에 봉급은 고졸 사원에 맞춰줬어요. 원래는 한 달간의 인턴 기간 이후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지만 저희 아빠 덕분에 제 남자친구는 미리 고용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인턴 기간 동안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말이죠. 그렇게 30대 중반 나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빨리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타고난 성격이 빛을 발한 셈이었죠. 입사하고 이듬해 우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남편 쪽 가정사를 다 아는 저희로서는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솔직히 자식을 버리다시피 하고 재혼을 하신 시어머니인데 저라고 만나서 좋은 얼굴을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건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물었더니 의외로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뭐하러 불러? 어차피 날 아들로 생각도 않는 사람인데. 아마 불러도 안 온다고 할걸? 그냥 너희 쪽 식구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자. 그래 뭐 자기가 그러자면 할 수 없지. 그럼 극단 사람들이랑 회사 사람들만 부르는 걸로 할까?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며 극단 사람들을 뭐하러 부르냐고 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영국 쪽은 싹 잊고 사는 사람인데 왜 다시 들쑤시려고 그래? 극단 사람들 보면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은 안 해? 그냥 다 잊고 새 출발하고 싶으니까 현재 다니는 회사 사람들만 부르는 걸로 해. 여전히 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살짝 충격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년 넘게 한 식구처럼 어울려 지내며 작업을 해온 사람들인데 결혼식에는 불러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당사자인 남편이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솔직히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결혼식은 저희 쪽 집안분들과 부모님, 지인, 제 친구들과 남편 직장 동료들만으로 조촐하게 진행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알고 지낸 건 꽤 되지만 정작 남편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극단 사람들과 자주 보긴 했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뜸해지게 됐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연차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전처럼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극단을 나오기 2, 3년 전부터는 아예 극단 사람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보내기도 좀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극단 사람 중 누구한테라도 저희 부부의 결혼 소식을 알렸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연기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남편은 어느새 완벽하게 직장인의 삶에 녹아들게 되었어요. 자신이 언제 연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생활 패턴이며 사고방식까지 완벽하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을 한 이후에야 아빠한테 들은 얘긴데 그동안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접고 손을 터는 게 이득인 상황이었지만 저랑 여동생 걱정에 그러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던 차에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저 하나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맞사위감이 결혼에는 관심도 없고 사귄 지 5년이 넘도록 돈도 안 되는 연극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셨겠어요. 그렇다고 내 자식도 아닌데 함부로 연기를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소가리만 하시다가 더는 회사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맞사위감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셨던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부모님은 사시던 집도 팔고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를 하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도 가꾸시고 소일거리를 하시며 노년을 보내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아빠는 그곳에 가셔서도 쉬지를 못하셨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을 찾아 나서셨거든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좀이 쑤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근처 식당에 취직해 숯불을 피우는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후에는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환갑을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일에 귀천을 가리지 않은 짓에 말이죠. 그런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 그만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네 아빠는 사막에 던져놔도 자기 먹고 살 길은 찾아낼 양반이다.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 지내. 환갑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신 게 마음에 걸려서 연락을 드렸더니 엄마는 오히려 저희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쨌든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잔뜩 화가 난 동생은 다짜고짜 이렇게 묻더라고요. 언니, 알고 있었어? 아빠가 평일엔 식당 일 하시고 주말엔 편의점 알바까지 하신다는 거? 엄마랑 통화하면서 들었어. 아빠는 그 연세에 무슨 힘이 남아서 젊은 애들이라는 일까지 하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동생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 아빠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래? 언니랑 형부 때문이잖아. 언니 결혼할 때 아빠가 전세 보증금 해줬지. 게다가 그 집 채우는 혼수도 아빠가 다 해줬잖아. 안 그래?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던 집 팔아서 언니 결혼하는데 다 쓰신 거라고. 지금 엄마랑 아빠가 사는 집 그거 임대 분양 받은 집이야.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감당이 안 돼서 지방까지 내려가신 거라고. 말이 좋아 분양이지. 10년 뒤 분양받기 전까지 매달 월세 내며 살아야 하는 집이란 말이야. 있는 돈 보증금으로 다 넣고 생활비에 관리비에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집에서 놀 수 있겠어.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300은 되는데 놀면서 어떻게 그 돈을 감당하겠냐고. 언니랑 형부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당장 전세금 빼서 아빠 드리란 말이야. 동생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집 한 돈으로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얻어가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제 결혼 자금 만들어주시느라 할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맞다리기는 해도 그동안 부모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해드린 건 고사하고 늘 도움만 받아왔거든요. 결혼만 해도 그래요. 동생 내외는 결혼 자금도 둘이 알아서 마련한 덕에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 받은 거 신혼여행비로 쓰라고 주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내 부모 노후 자금까지 빼먹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 밤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전세금을 빼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하자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할 줄 알았는데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지 뭐해요. 에이, 기왕 해주신 건데 그냥 살지 그래. 괜히 보증금 뺏어 드리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우리 마음 편하자고 보증금 뺏어 드리면 장인 장모님 마음은 반대로 무거워질 거 아냐. 내가 나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그렇잖아. 그리고 이미 경기도로 이사까지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돈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괜히 부모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지. 아니, 난 돌려드리기 싫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지. 제 귀가 팔랑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돈을 드린다고 부모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달 생활비를 좀 보태드리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지민아, 우리 애 안 가질 거야? 아니 막말로 애 없이 딩크족으로 살 생각이라면 버는 족족 부모님한테 드리든 어쩌든 상관없어. 그런데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네가 너희 부모님 생활비 대드리자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미래에 있을 우리 아이한테 들어가야 할 돈을 미리 빼서 드리자는 거랑 같은 거야. 어때? 그래도 되겠어?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어. 너도 알다시피 난 너희 부모님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다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가야 할 몫을 미리 뺏는다는 게 글쎄다. 과연 잘하는 일일까? 남편 얘기를 들으니 마치 제가 잊지도 않는 우리 아이 돈을 뺏어서 내 부모한테 효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남편의 말장난에 휘둘리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 부모님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 일부를 떼서 부모님 용돈으로 보내드렸어요. 엄마는 한사코 마다하셨지만 저도 그냥 물러설 수만은 없어서 괜히 허세를 부렸어요. 엄마 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성과급이 많이 나오니까 걱정 말고 받으시라고요.
그러자 엄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남편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일전에 말을 하기도 했고 남편도 부모님께 생활비 보내드리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서 일단 공동 생활비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사후 보고를 했는데 글쎄 남편이 버럭 화를 내지 뭐예요. 이미 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저를 못 믿겠으니 앞으로는 공동 생활비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야,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원래는 우리 집 빼서 보증금 다 드렸어야 하는 거야. 그걸 몇 푼 안 되는 용돈으로 퉁치는 셈이라고. 그리고 자기도 용돈 보내드리는 거 상관없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성질이야? 야, 그건 어디까지나 네가 하도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한 거지. 솔직히 어떤 미친놈이 처갓집에 돈 보내고 싶겠냐? 암튼 공동생활비에서 뺏어 쓴 돈은 네가 채워놔. 꼴랑 50만 원에 이 난리를 치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많이 도와줬는데 고작 5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다니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도 그렇게 아까워서 날리면서 보증금 빼서 드리겠다는 말을 믿으라고요? 어림도 없죠. 서운한 마음이 커서 그런가 이후로는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에 하나같이 믿음이 안 갔어요. 이런 야박한 사위놈인 줄도 모르고 엄마는 제게 받는 용돈이 부담스러우셨는지 사위가 좋아하는 열무김치며 장조림, 그 밖에 간장게장까지 반찬을 한알음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고는 좋다고 달려들어 코를 쳐박고 먹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열이 받던지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싶더라고요. 한번 정이 떨어지니까 밤에 잘 때 남편의 숨소리도 듣기 싫을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림을 합치고 싶어서 안달이었는데 싸우고 나니까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곤혹스러웠어요. 특히나 냉전 상태일 때 집안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건 정말이 최악이더라고요. 아빠 생신이 주중이라서 다들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 주말에 동생네 부부와 함께 친정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 앞에서 싸운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고 있자니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어떻게든 티를 안 내려고 억지 웃음을 지으려니 볼따기에서는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엄마가 미리 차려두신 생신상에 제가 사간 케이크와 동생이 사온 샴페인까지 더해서 모처럼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어요. 동생네는 공기압으로 다리를 주물러주는 안마 기계와 현금을 드렸고 저는 20만 원을 넣은 현금 봉투를 준비했어요.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위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침에 남편한테 맡겼더랬죠. 남편이 아빠한테 돈 봉투를 건네자 동생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봉투를 낚아채며 그러더군요. 형부가 웬일이래? 아빠 생신에 돈 봉투를 다 준비하고? 우리 짠돌이 형부가 얼마나 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리고 봉투를 열어 손가락으로 지폐를 헤아리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와, 역시 형부답다. 우리 집에서 아빠 생신 선물로 단돈 5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형부가 유일할 거야. 그동안 형부가 우리 아빠한테 받은 용돈만 해도 수백은 될 텐데 정말 너무한다.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던 동생이었지만 형편없는 액수를 확인하고는 자기가 더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도 저는 동생이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아침에 5만 원권 4장이 든 봉봉투를 남편 손이 쥐어주었으니까요. 돈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액수가 20만 원에서 5만으로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장난 그만하라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정색을 하며 자기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고 되려 화를 내지 뭐예요. 안 그래도 저희 집 전세 보증금 문제로 최근에 다툰 적이 있던 동생이라서 얘가 아직 그때 일로 앙금이 남아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확인한 엄마 역시 실망스런 표정을 짓는 걸 보고는 동생이 장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남편을 베란다로 불러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어차피 이젠 회사도 정리했고 우리가 더 받을 게 있겠냐? 받을 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20씩이나 줘. 5만 원이면 족하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요즘엔 초등학생 조카 생일 선물도 5만 원짜리는 안 해. 그런데 하물며 장인 생신에 5만 원이 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 줄이나 알아? 매부는 70만 원이 넘는 안마기에 현금도 50만 원이나 넣어서 드렸던데 20만 원을 다 드려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15만 원이나 빼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아 됐어. 이미 다 끝난 일 가지고 난리냐. 그나저나 장모님도 참 그래. 그냥 나가서 먹자니까 굳이 집에서 차리시겠다고 하더니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찜을 하셨더라. 요즘에 누가 돼지갈비찜을 먹냐? 에이 5만 원 낸 거 반도 수거 못하겠네. 남편은 투덜거리며 얼른 거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 아빠 생신 선물로 5만 원도 아깝다던 남편은 그날 누구보다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돼지갈비를 누가 먹냐고 투덜댈 때는 언제고 앞접시에 뼈가 수북하게 쌓이도록 신나게 퍼다 먹었더라고요. 매부 앞에서 그런 남편이 어찌나 창피했나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 30만 원을 넣은 돈 봉투를 아빠 책상 위에 두고 왔어요. 뒤늦게 발견하신 아빠가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시더라고요. 혜성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그놈이 나한테는 아들이나 진배 없는 놈 아니냐.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니. 네 남편 흠결만 보려 하지 말고 늘 잘한다 잘한다 칭찬부터 해줘. 그럼 혜성이도 차차 나아질 거다. 아빠는 당신 맞사이가 어떤 마음으로 5만 원밖에 안 드렸는지 모른 채 끝까지 맞사이 편을 드셨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와 회화동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신세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점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아는 입사 동기로 남편과 만났던 그 연극 뒤풀이에 저를 데려가 주었던 그 친구였죠.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고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애 딸린 유부녀의 경단녀를 정직원으로 받아줄 회사가 어딨겠어. 그런데 지민 씨는 아직 회사에 다니는 걸 보면 미혼이야? 아니 작년에 결혼했어. 자기도 알 거야. 자기 사촌 언니네 극단에서 같이 있었던 이혜성 씨. 제가 남편 이름을 말하자 동기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확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혜성이 오빠랑 결혼을 했다고? 이거 완전 개쓰레기네. 지네 엄마는 우리 언니한테 맡겨놓고 지는 세장가를 가? 얼굴이 벌겋게 변해서는 제 앞에 있던 술을 벌컥벌컥 마셔댔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숨겨왔던 진짜 남편에 대해서요. 남편은 애초에 대학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극단에서 활동을 하던 배우였다더군요. 그러다 농화로운 연영과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어울리다가 그중 한 여학생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도움을 준 여학생이 바로 동기의 사촌 언니였죠. 옷가방 하나 딸랑 들고 서울로 상경한 남편은 동기의 사촌 언니 원룸에서 함께 지냈다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저를 처음 만났던 그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알게 되고 얼마간은 친구로 지냈으니까 그때 사촌 언니랑 사귀고 있었던 건 사실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저랑 사귀게 되었을 무렵에도 사촌 언니랑 사실혼 관계였단 거예요. 그냥 둘이서만 같이 살았던 게 아니야. 시골에 있던 자기 엄마까지 서울로 모셔와서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어찌나 요리조리 피해가든지. 안 봐도 뻔했어요. 남편은 특유의 말발로 사촌 언니를 구워 삶았을 테고 부잣집 고명딸이던 동기의 사촌 언니는 팔자에 없는 시집살이까지 하며 살았을 게 뻔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남자와 그의 엄마까지 먹여 살리면서 말이죠. 제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이 시기가 저랑 사귀던 때랑 겹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달만 시간을 달라며 동남아 여행을 갔었다고 했잖아요.
동기한테 들어보니 그때 남편은 사촌 언니랑 이별 여행을 떠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항공권에 제가 준 달러와 제 카드까지 쓰면서 말이죠. 이 인간이 저랑 결혼할 때 자기 엄마를 끝까지 감췄던 건 그동안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랬던 거였어요. 애초에 사생아도 아니고 모친이 재혼을 한 것도 아닌데다 사실혼 관계인 여자한테 자기 엄마는 맡겨놓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지민 씨, 솔직히 난 지민 씨도 피해자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사촌 언니가 그 인간한테 당한 건 도저히 참고 넘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이 서면 알려줘. 그날 동기랑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격해진 감정을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어서 집까지 오는 몇 번이나 길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처음엔 이 인간한테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서 울었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정되자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놈한테 속아 마음을 내주신 우리 부모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자식처럼 믿고 아끼셨던 부모님은 오죽하랴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월차를 내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회사 동기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죠. 솔직히 그 말을 하기 전까지도 혹여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이게 웬걸. 저보다 더 담담하시지 뭐예요. 물론 화를 내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한 가지 감정으로 화를 내셨어요. 그 감정은 바로 분노였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감히 내 딸을 가지고 놀아? 얼굴에 분칠한 놈들을 믿지 말라고 하더니 그 말이 찰떡이었네 그래. 넌 어쩔 셈이냐? 그놈을 용서해줄 생각은 아니겠지? 그러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우 됐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지 부모까지 팔아가며 남의 등쳐먹고 사는 놈들은 절대 못 고쳐.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그 악취가 어디 가냐고. 그러니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갈라서. 그놈한테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 머뭇거려진다면 절대 그러지 마라. 시간 끌어봤자 그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유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입사 동기의 사촌 언니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거든요. 집도 그렇고 집안 살림도 그렇고 남편이 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쫓는 것도 간단했어요. 동기의 사촌 언니 역시 사실혼을 근거로 남편한테 위자료를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시어머니 부양까지 떠넘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청구했어요. 저 역시 그동안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빌려갔던 돈과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죄를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당장 남편한테는 이런 돈을 상환할 만한 돈이 없어서 급여와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저랑 사촌 언니 사이를 오가며 설득을 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이미 이 인간의 본색을 아는 이상 속아줄래야 속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떻게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결국엔 제 앞에서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와, 그 모습에 진심 토 나올 뻔했지 뭐예요. 예전엔 이런 연기를 어떻게 참고 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요즘에도 저는 남편과의 소송건으로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어요. 사실 이 인간에서 한몫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만큼 가해자인 너도 좀 힘들어 보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마음 편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무거운 죗값을 받게 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